갑상샘은 목 앞쪽 중앙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인체의 물질 대사를 촉진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갑상샘암은 갑상샘에 생긴 혹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고 이 중 악성을 갑상샘암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갑상선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들은 방사선 노출, 가족력, 이전의 갑상선 질환 병력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방사선 노출은 갑상선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방사선량이 높을수록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원전 폭발이나 원폭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률이 높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나 가드너 신드롬 같은 유전적인 가족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국내 갑상샘암이 11% 늘었는데요. 이 중 남성 환자는 63,937명에서 78,944명으로 23.4% 증가했고 여성 환자가 292,257명에서 314,144명으로 8% 정도 늘어났습니다. 갑상샘암은 환자의 약 80%가 여성이라고 알려진 만큼 남성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남성 갑상샘암은 여성보다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점차 진행하면서 목 앞쪽에 단단한 덩이가 만져진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으며 심해지면 호흡곤란, 성대마비로 인한 목소리 변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검진들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대개는 무증상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갑상샘암이 생겼다면 암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암이 생긴 부위와 범위에 따라 목을 5cm 이상 넓게 째고 갑상샘을 절제했는데요. 그러나 눈에 띄는 부위인 만큼 흉터로 인한 불편함이 크고 합병증 위험이 있어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지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목 앞부분을 절개하여 수술을 시행하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로봇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져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던 자리를 로봇 팔이 대체를 하여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은 2005년도에 도입돼 외과 영역에서 사용한 지 약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갑상샘 수술에서도 2006년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로봇 갑상샘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로봇 갑상샘 수술 초창기에는 작은 갑상샘암에서만 적용했지만 점차 수술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수술 적응증도 늘고 있습니다. 로봇은 수술기구의 회전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시경 수술로는 까다로웠던 부위의 접근이 좀 더 쉽게 되고 있고 기구의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화면도 15배나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환자가 로봇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을 들 수가 있고 수술 준비 절차가 좀 복잡한 편입니다. 기존 방식의 갑상샘 수술은 1시간 내외 걸리고 수술 후 1일에서 2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입원 기간도 3에서 4일로 상대적으로 긴데요. 기존의 수술법보다 로봇 수술의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는 수술에 필요한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수술법은 목 앞에 피부를 절개해 바로 갑상샘에 접근할 수 있지만 로봇 수술의 경우 유륜이나 겨드랑이 또는 귀 뒤나 입안에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피부를 들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안에서 로봇 팔을 정확히 배치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기존 수술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봇 수술의 방식은 접근 방법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귀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후익의 접근법과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겨드랑이 접근법, 그리고 겨드랑이와 유륜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경구강법 등이 있겠습니다. 적합한 수술 방법은 환자마다 상담을 통해 가장 정확한 것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봇 수술이 흉터가 적고 수술 시야가 더 확대돼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나 후유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 통증도 수술 직후에는 절개법에 비해서 심하고 일시적인 목소리 변화가 있거나 저칼슘 혈증으로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절개 수술법에 비해 후유증이 좀 더 적을 뿐입니다. 환자의 절제 부위는 이전부터 해오고 있던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환자의 체형이나 암의 위치, 병의 심한 정도에 따른 수술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갑상샘암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입증된 특별한 식이나 생활 습관은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해조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2주간 해조류 섭취를 제한하는 내용이 와전된 것입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식단을 고루 섭취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갑상선 절제 수술 후의 주의사항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수술 후 출혈이므로 수술 후 초반에는 과격한 움직임 같은 것은 좀 삼가야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숨 크게 잘 쉬고 해주시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갑상샘암 로봇 수술은 로봇이 알아서 진행하기에 의사의 개입이 소극적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로봇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조종하는 게 의사이므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의사가 알아서 제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사가 진두지휘해야 하므로 이전 수술 방식에서의 역할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로봇 수술은 모든 갑상샘암 환자에게 적합한가요?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NO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수술 전 지나친 걱정도 안 좋지만 수술 후 추적 검사와 외래 방문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상샘 기능 유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방된 갑상샘 호르몬제를 잘 복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조기에 재발을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로봇은 더 이상 미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모든 분야에서 AI의 발전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이는 갑상선 수술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로봇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는 좀 더 당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수술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